강아, 배는 샀느냐? 어머니 죄송해요. 배 대신 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래, 잘했다. 남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벼랑 끝에 갯돌배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이름이 그리 불리게 된 까닭은 단순했다. 해변이 온통 갯돌 파도에 닳고 닳아 매끄러워진 자갈과 돌멩이로 뒤덮여 있었고 밀물이 밀려들면 그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기 때문이었다. 보들보들 가들가들. 파도가 쓸려가면 갯돌들은 서로를 구르며 노래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갯돌배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였다. 새벽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해가 기울면 돌아와 그물을 손질했다. 풍어의 해가 있으면 궁핍의 해도 있었고 바다가 인심을 쓰는 해가 있으면 바다가 제 것을 거두어가는 해도 있었다. 마을 어기 바위에는 오래된 당집이 하나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봄이면 그곳에 재물을 올려 해신께 풍어를 빌었다. 갯돌배 마을 가장 외진 곳 해당화가 무성하게 자라는 절벽 기슭에 허름한 어막 하나가 있었다. 그 어막에 사는 사내의 이름은 강이었다. 강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이 가는 이름이었다. 강물처럼 세월이 흐르기를, 이 가난한 삶도 언젠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 이제 그 이름의 뜻을 떠올려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희는 24살이었다. 어깨가 벽처럼 넓고 손이 넓적하며 목은 황소처럼 굵었다. 하루 종일 노를 저어도 지치지 않는 팔을 가졌고 거친 파도에도 배를 잃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 마을 어부 중 누구도 강희만큼 험한 날씨에도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사내는 없었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날에도 강희는 바다로 나갔다. 다른 어부들이 선착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은 쉬자고 할 때 강희는 이미 배를 끌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가 있었다.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풍랑이 센 날에는 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법이라며 강희는 씩 웃고 노를 저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강희는 그런 날에도 빈배로 돌아온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강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 역시 어부였고 강희가 6살 되던 해에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강희를 홀로 키우셨는데 강희가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몹쓸 병으로 쓰러지셨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병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으나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강희가 15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서 걸으실 수가 없게 되셨다. 강희는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낮에는 잡은 고기를 장에 내다 팔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저녁상을 차리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잠드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강희를 불쌍히 여겼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멀리했다. 부모에게 내려온 불운이 자식에게도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바다에 삼키고 어머니는 다리병을 얻었으니 저 집안에는 무슨 흉한 기운이 깃든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 강희는 어떻게 했을까? 모른 척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 장에 나가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강희는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히히. 그래, 내가 좀 재수없는 집안이지 뭐. 속이 안 상한 것은 아니었다. 저녁에 어막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주무신 것을 확인하고 나면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나도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엄애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한숨을 쉬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강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엄악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야 했으니까. 15부터 9해가 흘렀다. 강희의 손에는 노잡은 흔적이 굳은 살로 박였고 눈가에는 소금 바람에 깎인 주름이 하나둘 생겨났다. 그래도 강희는 쉬지 않았다. 그리고 강희에게도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다. 배 한 척. 낡고 허름한 남의 배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등록된 제 배 한 척. 그것이 강희의 꿈이었다. 제 배가 있으면 더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 더 깊은 바다에는 더 큰 고기가 있었다. 방어와 참치, 가다랑어 같은 귀한 고기들이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더 큰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어머니께 제대로 된 약을 사드릴 수 있었다. 진주 읍내에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의원이라면 어머니 다리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강희의 가슴 한켠에 늘 살아 있었다. 그래서 강희는 고기를 팔아받은 엽전에서 밥값과 약간의 생활비를 남기고 나머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엄악 한 귀퉁이 마루 아래에 파둔 단지 속에 엽전을 하나씩 하나씩 넣었다. 추운 겨울에도 새 속옷을 사지 않았다. 해진 옷에 헌 헝겊을 덧대어 기워 입었다. 장날에 국밥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당겼지만 강희는 찬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며 참았다. 조금만 더 모으면 배를 살 수 있어. 그 조금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다. 5년이 지나도 배 한 척 값에는 한참 모자랐다. 7년이 되어서야 겨우 절반이 모였다. 그래도 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8년, 9년, 그리고 드디어 꼬박 10년째 되는 해. 강희의 나이 24이 되던 해 마루 아래 단지에서 엽전을 꺼내 세어보니 셈이 서투른 강희였지만 장터에서 배 한 척 값이라 들었던 돈이 마침내 채워져 있었다. 강희는 그 단지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한참을 꼼짝도 못했다. 기쁨과 울음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느 것도 먼저 나오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어메. 드디어 배 살 돈이 다 모였소. 강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다리를 못 쓰신 지 오래되어 늘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동네 박씨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우리 강희가 장하구나. 열해를 한결같이 모았구나. 참으로 대견하다 아들아. 보이지 않아도 눈물은 흐르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 배를 사오면 이름을 뭐라 지을까? 어메호? 아니면 그냥 갯돌배호? 배로 깊은 바다에 나가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참치도 잡을 수 있을까? 상어는? 어머니 드릴 약을 살 수 있을까? 혹시 어머니 다리가 나으실 수 있을까? 별별 상상을 다하며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인 강희는 이튿날 새벽 닭 울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그래 봐야 10군데는 기운 옷이었지만 엽전 단지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다. 어메, 다녀오겠소. 해지기 전에 배를 끌고 올 테니 기다리고 계시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길에서 넘어지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등 뒤에 두고 강희는 신이 나서 산길을 내려갔다. 갯돌배에서 배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서는 하동 읍내까지는 산을 2개 넘고 강을 하나 건너야 했다.
꼬박 40리 길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지쳐 반나절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가벼우니 발걸음도 빨랐다. 산길을 걸으며 강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하동 읍내에 도착한 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늘은 하동에서 가장 큰 장이 서는 날이었다.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각종 곡식과 포목, 생선과 젓갈, 약재와 옹기, 없는 것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 호객하는 소리, 아이들이 울음 섞인 소리가 뒤섞여 장터 전체가 시끌벅적했다. 강희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 선착장 쪽에 있다는 백허간꾼이었다. 강희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장터 한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장터를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장터 한 귀퉁이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 이리 와서 보시오. 글 읽고 쓸 줄 아는 총명한 처자여. 이런 처자를 또 어디서 구하겠소? 굵직한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다. 강희는 처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배를 사러 온 것이지 땀 볼 일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한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놓으시오. 나를 짐승 취급하지 마시오. 여인의 목소리였다. 떨리면서도 단호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처절한 목소리. 강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장터 구석 나무 기둥 옆에 한 여인이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여인의 나이는 강희와 비슷해 보였다. 20을 간 넘겼을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남루했으며 맨발에는 흙과 핏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볼품없는 행색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원통함과 분노, 슬픔과 자존심이 뒤섞인 그 눈빛은 사방의 구경꾼들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여인의 옆에는 2명의 거한이 서 있었고 그 앞에서 뚱뚱한 중간 나이의 사내가 부채를 붙이며 호객을 하고 있었다. 이 처자는 원래 진주 양반가의 규수였소.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약재와 의술에 밝고 바느질과 배짜기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오, 이런 재주 많은 처자가 또 어디 있겠소?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다. 양반 규수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꼬? 집안이 망했다 하더군. 영모에 연루됐다나? 불쌍하기도 하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종을 사려면 돈이 많아야 했고 양반 출신이라면 값이 더 비쌀 터였으니 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강희는 셈을 잘 못했다.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강희가 누구보다 잘 알아보는 것이 있었다. 아픔을 숨기는 사람의 얼굴. 그것은 12살 때부터 매일 어머니의 얼굴에서 보아온 것이었다. 다리를 못 쓰면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불편하면서도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언제나 괜찮다고 하시는 어머니. 밤마다 혼자 조용히 아픔을 사귀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얼굴과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강희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니다. 나는 배를 사러 왔다. 배를 사야 한다. 10해를 모은 돈이다. 배를 사면 깊은 바다에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어매한테 좋은 약을 사드릴 수 있다. 배를 사야 한다. 강희는 고개를 돌려 선착장 쪽을 바라보았다. 저쪽에 배가 있었다. 열해 동안 꿈꾸어온 것을 이루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다.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여인이 보였다. 뚱뚱한 사내가 여인의 턱을 잡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물건의 품질을 확인시켜 주듯이 여인이 그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감히 손대지 마시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거한 하나가 여인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여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래도 여인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악물고 피가 맺힌 입꼬리를 닦지도 않은 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모습을 본 강희의 눈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강희 자신도 몰랐다. 왜 눈물이 나는지,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인지,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마음 아팠던 것인지, 강희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순간 강희의 발이 움직였다. 선착장 쪽이 아니라 여인이 묶여있는 쪽으로. 거강꾼 앞에 섰다. 거강꾼이 위아래로 강희를 훑어보았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10군데 기운 옷, 거칠고 넓적한 손. 한눈에 봐도 가난한 어부였다. 누구냐? 저 아가씨 값이 얼마요? 거강꾼이 피식 웃었다. 너 같은 어부가 종을 살 돈이 있겠냐? 얼마를 대긴 하겠냐? 얼마냐고 물었소. 강희의 목소리가 의외로 단단했다. 거강꾼이 눈을 가늘게 뜨고 강희를 다시 보았다. 흥, 이 처자값은 쌀 15석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 정도 충분히 있으면 내놓고 없으면 꺼져. 쌀 15석? 강희가 품에 안고 있는 돈은 배 한 척값 쌀 15석과 맞먹는 돈이었다. 10해를 모은 돈. 3,600일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돈. 배를 사겠다는 꿈. 어머니에게 좋은 약을 사드리겠다는 꿈. 그 모든 것이 담긴 돈. 강희는 품 안에 보자기를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강희야, 안 된다. 이건 배살 돈이다. 10해를 모은 돈이다. 이 돈으로 배를 사야 어매한테 약을 사드릴 수 있어. 배를 사야 한다. 그런데 저 여인은 저렇게 짐승처럼 팔려가도 되는 것이야?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냐? 그런데 강희는 다시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강희를 보고 있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까 맞은 뺨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그 피가 흙바닥에 떨어져 거무스름한 점을 만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오래전 강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직 다리를 쓸 수 있었을 때,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었다. 강희야,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란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다. 강희의 손이 멈추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다. 여기 있소. 강희가 엽전 꾸러미를 거강꾼 앞에 내밀었다. 전부였다. 10해의 전부, 꿈의 전부, 배의 전부. 거강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엽전을 세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이 어부놈이 진짜 돈이 있었네. 좋다. 거래 성립이다. 데려가. 거강꾼은 엽전 꾸러미를 품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다. 강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품 안이 텅 비었다. 방금까지 묵직하게 느껴지던 보자기가 사라지고 바닷바람만 스치는 허전한 품. 10해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맨발에 피가 묻은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인 하나뿐이었다. 강희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갯돌배 사는 강희라 하오. 일어나시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강희를 올려다보았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10군데 기운 옷, 거칠고 넓적한 손. 그 손이 여인을 향해 내밀어져 있었다.
여인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바닷물이 배어 있는 손.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여인이 그 손을 잡았다. 여인의 이름은 정서하였다. 서하는 원래 진주정씨 대가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 정유는 진주 목사를 지낸 청백리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맑은 물 정목사라 불리던 고등 관리였다. 어머니 역시 명문가 출신으로 서하는 어려서부터 글과 셈법, 약재와 살림을 두루 배우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서하는 진주에서 나고 자랐다. 진주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정씨 대가의 기와집이 있었고 서하는 그 집 안채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글을 배우며 자랐다. 봄이면 남강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며 글을 읽었고 가을이면 그 강변의 갈대밭을 거닐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서하의 세계였다. 아버지 정유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분이었다. 청렴 결백하여 자신의 곳간보다 백성의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목사였다. 재임 기간 동안 세금을 함부로 거두지 않았고 부역을 억울하게 부과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직접 사정을 들어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그를 맑은 물 정목사라 불렀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서하는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의서와 약서도 두루 읽었다. 어머니가 약재를 다루는 것을 보며 자라 약재를 보는 눈도 생겼다. 재주가 많고 총명한 교수였지만 서하는 그 재주를 자랑하는 법 없이 조용히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정목사의 강직한 성품이 화근이었다. 당시 경상우도에는 변서룡이라 불리는 탐관오리가 도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수탈과 착취를 일삼고 있었다. 변도사는 세금을 2배, 3배로 거두어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 돈을 한양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뿌렸다. 정목사는 변도사의 비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것이 집안 비극의 시작이었다. 변도사는 먼저 칼을 뽑았다. 수하들을 시켜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고 정목사를 금군과 내통한 역적으로 무고하였다. 날조된 증거들이 조정에 올라갔고 정목사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투옥되었다. 국문이 이어졌고 혹독한 고문 끝에 정목사는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 역시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라 세상을 떠났다. 멸문지화였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양반의 신분을 잃은 서하는 관비로 전락하였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혀 노비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서하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있었다. 정목사는 평소 강직한 성품이면서도 매우 신중한 분이었다. 변도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기 전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변도사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와 증거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진주집 안채 뒷마당 우물 옆 오래된 감나무 아래 단지 속에 넣어 묻어두었던 것이다. 정목사는 투옥되기 직전 단 한마디를 서하에게 남겼다. 서하야, 뒷마당 우물 옆 감나무 아래를 기억하여라.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유산이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으니까. 서하는 관비로 전락하여 결국 노비상인의 손에 넘겨져 먼 지방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하는 장터에서 짐승처럼 팔리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하는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앞을 똑바로 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결연한 눈빛이 강희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장터를 빠져나가는 강희와 서아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봐라. 저 어부가 배 사러 왔다가 처자를 사갔다. 뭐, 열에 모은 돈으로? 하하,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군. 배 대신 여자를 사다니. 갯돌배 사는 강이 그 녀석 아냐? 어메 모시느라 고생한다더니.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쏟아졌다. 강희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걸었다. 40리 산길을 걸어 갯돌배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강희가 배를 사왔다더니 아니 여자를 사왔다고? 열에 모은 돈으로 처자를 샀다고?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온 마을이 들썩였다. 사람들은 강인의 어막 앞에 모여 구경을 했다. 야, 강희야. 그 여자가 고기를 잡아주냐? 그물을 끌어주냐? 노를 저어주냐? 배 대신 여자라니 상바보도 이런 상바보가 없다. 엄의 약살 돈도 아낀다더니 헛수고 다 됐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어막 문을 닫았다. 어둑한 어막 안에서 어머니 동네 박씨가 물었다. 강희야, 배는 잘 사왔느냐? 강희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메, 배는 못 사왔소. 뭐라? 배를 못 사왔다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대신 사람을 데려왔소. 사람을? 강희는 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듬더듬 말했다. 거강꾼에게 짐승처럼 팔려가던 여인을 보았다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배 살 돈으로 그 여인을 데려왔다고. 미안하다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강희는 어머니가 화를 내실 줄 알았다. 당연히 화를 내실 줄 알았다. 열해를 모은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을 위해 써버렸으니 어떤 어머니인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잘했다, 강희야.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었다. 잘한 것이다, 내가. 배는 다시 돈을 모으면 살 수 있다. 허나 사람의 목숨은 다시 돈을 모은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린 내가 옳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그리했을 것이다. 강희도 눈물을 흘렸다. 서아는 엄악 한 구석에서 그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진주의 번듯한 기와집에서 자랐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배를 사려고 열해를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구해준 낯선 어부.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아는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강희는 허둥지둥 손을 내었다. 아아요. 절 같은 거 하지 마시오. 나는 그냥 그렇게 한 것이오. 그리고 나는 낭자를 종으로 산 것이 아니오. 종 같은 건 없소. 이 집에서 그냥 편히 지내시오. 서투르고 투박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어떤 화려한 말보다 무거웠다. 그렇게 서아는 강인의 엄악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 서아는 거의 말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양반과 규수에서 노비로, 노비에서 산골 어부의 집으로 굴러들어온 신세가 되었으니 그 심경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며칠 동안 서아는 많은 것을 눈으로 담았다. 새벽 어둠 속에서 일어나 말없이 배를 끌고 나가는 강희의 뒷모습,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젓고 고기를 잡아 돌아오면 잠시도 쉬지 않고 잡은 고기를 정리하고 어머니 밥상을 차리는 손길, 어머니가 약을 드셔야 한다며 쓴 약재를 다려드리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드리는 저녁 시간. 그러다 어머니가 주무시면 마당에 나가 혼자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들어가 잠드는 강희. 강희는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피곤하다고도 힘들다고도
왜 내 인생은 이렇냐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했다. 마치 그것이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아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진주의 양반 저택에서 자란 서아의 눈에는 그처럼 고달프고 단조로운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어부는 그것이 당연한 듯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아는 가만히 앉아 신세한탄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다. 며칠간 엄학 생활을 지켜보던 서아는 이내 강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간파하였다. 우선 강희가 고기를 팔아 돈을 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강희는 어떤 고기든 무게로만 따져서 장터의 도매상인들에게 넘겼다. 고등어나 갈치나 참돔이나 멸치나 무게로만 달았다. 장사꾼들은 그 틈을 타서 귀한 생선까지 헐값에 가져갔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희 서방님. 예, 서방님이라뇨? 나는 그냥 강희요. 아닙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 분이시니 서방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고기를 파실 때 모든 것을 무게로만 달아 파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생선마다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값이 다르다고요? 다 무게로 달아 파는 것이 아닌가요? 서아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참돔과 갈치는 같은 무게라도 값이 서로 달랐다. 신선도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졌다. 제철에 잡히는 고기냐, 철 지난 고기냐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강희가 받던 돈은 실제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 정당한 값을 받으셨다면 진작에 배를 여러 척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서아는 강희를 울먹이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글과 셈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값을 받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아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희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해가 지면 서아가 마당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써가며 강희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강희는 느렸다. 한 글자를 외우는데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 서아가 하늘 천이라 써놓으면 강희는 이튿날이면 까먹고 하늘전이라 하기 일쑤였다. 서아는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이 어릴 때는 하루에 10글자씩 외웠는데 강희는 사흘에 하나도 버거워하니.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아는 이 어부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틀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부끄러워하면서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어느 날 저녁 서아가 물었다. 서방님은 글을 왜 배우고 싶으신 것입니까? 강희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장에서 속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어매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서. 어매는 앞을 잘 보시는데 내가 멀리 바다에 나갔다 오래 못 올 때 어매한테 편지를 남기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 편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글을 배우겠다는 사람. 그 순간부터 서아는 강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서아가 사람 인자를 가르쳤다. 삐침 하나, 파임 하나. 이것만큼 쉬운 글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강희는 이튿날 복습할 때 삐침과 파임을 반대로 써서 글자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서방님, 그건 사람이 아니라 들어갈 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아가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강희도 자신의 글씨를 보고 머리를 극적이며 씩 웃었다. 아이고,
사람이 자꾸 입이 되어버리네. 히히. 또 한 번은 서아가 큰 대자를 가르쳤다. 강희는 연습한다며 마당 흙바닥에 쓰고 또 썼는데 그만 획을 하나 더 그억에 견자가 되어버렸다. 서방님, 큰 대를 쓰셔야지요. 왜 개를 쓰셨습니까? 뭐, 이것이 개라고? 아이고, 나는 큰 것을 쓴 건디. 획 하나 차이로 사람이 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지요. 글자란 것이 참 무섭구먼. 획 하나 잘못 그으면 사람이 짐승이 된다니. 강희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서아는 또 웃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서아가 놀란 것이 있었다. 강희는 틀려도 까먹어도 엉망이 되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 틀리면 10번을 썼다. 10번에도 안 되면 100번을 썼다.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면서도 중얼중얼 글자를 외웠고 노를 저으면서도 뱃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었고 잠들기 전에도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어찌 보면 그것은 재주가 아니라 집념이었다. 강희가 가진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서아가 가르쳐주는 것이 고마워서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어서 더 이상 장터에서 속지 않겠다는 오기로 강희는 느리지만 꾸준히 우직하지만 한결같이 글을 익혀나갔다. 석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뗐다. 빠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총명한 아이라면 보름이면 뗄 것을 석 달이 걸렸으니. 그러나 강희의 얼굴에는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이 가득했다. 반년이 지나자 간단한 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큰 수를 다루면 실수를 했지만 장에 나가 상인이 부르는 값이 제값인지 아닌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셈을 배운 강희가 처음으로 장에서 상인과 제대로 흥정을 벌인 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다. 이보시오. 내 참돔이 한 마리의 단단량이라 하셨소? 그래 단량이다. 그런디 옆 가게에서는 같은 참돔을 7냥에 팔던데. 왜 내 것만 단량이오?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셈도 못하던 강희가 값을 따지다니. 이거 어디서 셈을 배웠냐? 강희가 씩 웃었다. 여전히 바보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이전에는 없던 자신감이 스며 있었다. 셈은 배웠어도 여전히 미련하지. 근디 미련한 사람도 단량과 7냥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소. 상인은 할 수 없이 제값을 쳐주었다. 강희는 그날 저녁 제대로 된 고깃값을 들고 집에 돌아와 서아 앞에 엽전을 쏟아 놓았다. 낭자 보시오. 오늘 이만큼 받았소. 예전의 3배요. 강희의 눈이 아이처럼 반짝였다. 서아는 강희의 고기 장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첫째, 고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파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참돔, 갈치, 고등어, 방어 각각 따로 포장하여 제값에 팔게 했다. 둘째, 장터의 도매상에게 직접 넘기는 대신 여러 장터를 돌며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상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셋째, 서아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운 약재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었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다루며 자랐다. 갯돌배 뒷산에는 양식이 많이 났다. 쑥, 질경이, 으름덩굴, 그리고 바위 틈에서 자라는 약재들. 서아는 그것들을 채취하여 말리고 정제해서 읍내 약방에 팔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같은 양의 고기를 팔아도 값이 훨씬 뛰었다. 약재 수입도 쏠쏠했다. 강희가 한 달 장사해서 버는 돈이 예전 1년치와 맞먹게 되었다. 강희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 손에 쥔 엽전이 예전보다 몇 배가 되었는데 일하는 양은 같았다. 아니, 오히려 서아가 등급을 나누어주고 포장하는 법을 알려준 이 일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낭자, 이게 진짜 맞소? 내가 셈을 잘못한 건 아니오? 맞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파르셨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강희는 멍하니 엽전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열해 동안 이렇게 했더라면 진작에 배도 사고 엄의 약도 쓰고 남았을 텐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요. 서아가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이 강희는 참 좋았다. 서아가 웃을 때 이 집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서아가 강희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것이었다. 서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익힌 약재 지식을 총동원하여 박씨 어머니의 다리병을 연구했다. 가까운 산에서 웃을, 독활, 두충을 채취하여 다려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다리를 따뜻한 물로 찜질해 드렸다. 처음에 서아가 약을 다려드리면 박씨는 한사코 사양하셨다. 아가야, 내가 뭘 이런 것까지 해주느냐? 나는 괜찮다. 어머님 다리를 낫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약재를 조금 압니다. 내가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께 드리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약을 다리고 찜질을 해드렸다. 강희가 바다에 나간 새벽에도 돌아오는 늦은 저녁에도 서아는 박씨 곁에 있었다. 날이 춥고 바람이 불어도 약재가 구하기 어려워도 서아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다리에 좋다는 약재를 다려왔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서아야, 이 늙은 것까지 챙기니 참으로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서아가 그렇게 말하자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석 달, 6달, 1년 서아의 정성 어린 약 시중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강희가 서아를 데려온 지 1년 반이 되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강희야. 박씨의 비명 같은 외침에 강희와 서아가 달려왔다. 박씨가 두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으며 떨고 있었다. 어메, 왜 그러시오? 느껴진다, 강희야.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12해 동안 감각이 없어 무거운 나무처럼 늘어져 있던 어머니의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일어서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약간이나마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강희의 손을 잡았다. 이게 내 손자 손 같은 온기구나. 이렇게 따뜻한 줄을 몰랐다. 강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다. 24 장정이 12살짜리처럼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서아도 울었다. 어머니도 울었다. 어막 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이었다. 서아야. 박씨가 서아의 손을 잡았다. 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 것은 평생 이렇게 누워서 살다 죽었을 것이다. 고맙다, 아가야. 참으로 고맙다. 어머님. 서아가 박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12살 때부터 혼자 감당해온 세월이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약을 살 돈이 없어 그냥 지켜봐야 할 때마다 마음이 쓰렸다. 그런데 서아가 와서 그 세월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좋은 일을 했구나. 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갯돌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이 소문이 갯돌배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강희 저 녀석 엄의 다리가 조금 낫는다더군. 그 진주 처자가 약을 써서 고쳤다가더라. 강희 고기 장사도 갑자기 잘 된다더라. 혹시 강희가 바보가 아니라 복받은 놈 아닌가? 슬슬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아가 강희의 집에 온 지 3년이 흐른 때의 일이었다. 3년 동안 강희네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기 장사는 나날이 번창하여 하동 일대에서 갯돌배 강인의 생선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약재 사업도 쏠쏠했다. 허름한 어막은 어느새 작지만 단정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강인은 마침내 자기 배 한 척을 장만했다. 열해를 꿈꾸던 배 한 척이 마침내 생긴 것이었다. 강인은 그 배에 어메오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모은 꿈이었으니 배 이름도 어메오가 마땅했다. 강인은 글을 읽고 간단한 셈을 할 줄 알게 되었으며 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강희를 속이지 못했다. 오히려 상인들이 강희의 눈치를 볼 지경이 되었다. 물론 어려운 계산은 여전히 서아의 몫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강희를 갯돌배 부자 강희라 불렀다. 그런데 이 무렵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동 읍내에 새로 부임한 현감이 있었으니 이름은 구달준이었다. 구달준은 한양 권세가의 수족으로 지방의 재물을 긁어모아 한양으로 상납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구달준은 부임하자마자 관내의 부자들을 조사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갯돌배 부자 강이라는 이름이 구달준의 귀에 들어갔다. 갯돌배의 어부 출신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고. 거기다 진주 양반과 여인까지 데리고 있단 말이지. 구달준의 눈이 번뜩였다. 진주 양반과 여인이라는 말에 무언가 떠오른 것이었다. 사실 구달준이 하동에 부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변도사가 한양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변도사는 자신의 신복들을 경상도 각 고을에 현감으로 심어놓고 세금과 부역으로 거두어들인 재물을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다. 구달준은 그 구조 안에서 하동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구달준이었기에 변도사의 이름이 걸린 일이라면 무조건 충성했다. 그리고 그 변도사가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은 정목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구달준은 곧바로 한양의 변도사에게 서찰을 보냈다. 변도사 정목사를 무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탐관오리는 이미 한양의 요직으로 올라가 있었다. 며칠 뒤 변도사의 답서가 왔다. 그 여인이 혹시 정목사의 딸 서아가 아닌지 확인하라. 만약 서아가 맞다면 즉시 잡아올려라. 그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화근이다. 변도사는 3년 전 서아를 먼 지방에 팔아넘기라 했는데 살아서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경기를 일으킨 것이었다. 서아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이 위태로워질 터였으니까. 어느 날 하동 관아에서 보낸 아전 둘이 갯돌배 강희의 집을 찾아왔다. 여기가 강인의 집이요? 그렇더만 무슨 일이시오? 하동 현감 구달준 나으리께서 강희를 부르신다. 당장 관아로 출두하시오. 강희는 영문을 모른 채 관아로 갔다. 관아에 도착한 강희 앞에 구달준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이놈 강희야. 내 집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예, 정서아 낭자를 말씀하시오. 같이 사는 여인이오만. 그 여인의 본래 성씨가 무엇이며 어디 출신이냐? 강희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진주정씨, 정목사 대감 따님이라 하였소. 그 순간 구달준이 냉소를 지었다. 강희, 내 죄를 알겠느냐? 너는 역적의 딸을 숨겨준 죄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여인을 당장 관아에 넘겨라. 무슨 말씀이시오? 서하 낭자는 역적이 아니오. 그 아버지도 역적이 아니라 하였소. 감히 현감 나으리의 판결에 대들다니. 구달준이 호통을 쳤다. 이놈의 재산도 역적의 딸을 시켜 모은 것이니 모두 관에 몰수한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내일 한양으로 압송한다. 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년간 일구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려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강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하에게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서하 낭자, 어찌해야 좋겠소. 변도사가 사람을 보냈다 하오. 낭자를 잡아가겠다 하오. 재산도 다 빼앗겠다 하오. 강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런데 서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놀라지 않았다. 아니,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올 것이 왔군요. 뭐라고? 사실 저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침착하게 말했다. 변도사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잡으러 올 것이고 잡으러 올 때는 반드시 이곳의 재산까지 탐낼 것입니다. 저는 3년간 이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강희가 눈을 크게 떴다. 3년을요? 3년 동안 이걸 준비하셨소? 예. 처음 이 집에 오던 날부터요. 강희는 말문이 막혔다. 3년. 3년 동안 서하는 언제나 평온한 얼굴로 그를 가르치고 약을 다리고 고기 팔 궁리를 하며 생활하는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강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소? 진작에 말씀해 주셨더라면 서방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은 이미 어머님 걱정에 장사 걱정에 충분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비? 무슨 준비를? 서하는 강희에게 처음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께서 투옥되시기 직전 제게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뒷마당 우물 옆 감나무 아래를 기억하여라. 아버지께서는 변도사를 탄핵하기 전 만약을 대비하여 그자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와 증거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진주집에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아직 진주집에 있다는 말이요? 예. 집안이 멸문된 후 집은 관에 몰수되었지만 폐가로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 단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이니 증거는 아직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서하의 눈에 서리빨 같은 빛이 서렸다. 그리고 저는 3년간 한양에 은밀히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형조 참의의 지위에 있는 남재건에게 비밀 서찰을 보낸 것입니다. 한양까지 서찰을? 하동장에 다니는 보부상 중 신의가 있는 자를 골라 은밀히 부탁하였습니다. 남참의는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변도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 감히 나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답을 보내오셨지요. 서하가 또렷하게 말했다. 복수의 때가 왔습니다. 서하의 계략은 담대했다. 서방님,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일 구달준이 재산을 몰수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서방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서하가 귀를 가까이 당기며 계략을 알려주었다. 이튿날 아침 구달준이 아정과 포조를 이끌고 강희의 집에 들이닥쳤다. 강희, 재산 목록을 내놓아라. 그리고 그 역적의 딸도 끌어내라. 그때 강희가 앞으로 나섰다.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겁먹은 어부가 아니라 어딘가 비장한 기운을 품은 사내의 모습이었다.
사또 나으리 재산을 몰수하신다 하셨는데 저희 재산은 이 집과 배만이 아닙니다. 더 있단 말이냐? 예. 뒷산 깊은 곳에 산삼 군락지가 있습니다. 구달준의 눈이 커졌다. 산삼이라고? 예. 수십 년 묵은 산삼이 수백 뿌리 넘게 자라고 있어 저 진주낭자가 가공하는 법을 알아 구중구포를 거치면 한 뿌리에 수백 냥은 좋게 될 것이라 하였소. 수백 뿌리면 구달준의 눈이 돌아갔다. 그것이 사실이냐? 직접 보여라. 직접 보시면 아실 것이오. 강인은 구달준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랐다. 험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간 끝에 북쪽 응달 비탈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과연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특이한 잎을 가진 풀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었다. 서아가 3년 동안 조금씩 가꾸어온 산삼 군락이었다. 구달준의 눈에 불이 붙었다. 이것을 전부 캐라. 나으리 산삼은 함부로 캐면 상합니다. 전문 신만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캐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캔 뒤에도 구중구 가공을 거쳐야 합니다. 그 비법은 서아 낭자만 알고 있소. 구달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순간 구달준의 머릿속에서 검은 계산이 돌아갔다. 이 산삼을 전부 캐서 가공한 뒤 내가 직접 팔면 변도사에게 상납하고도 남는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데 서아를 한양으로 보내버리면 가공을 못하잖아. 구달준이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다. 산삼을 캐고 가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0만이를 부르고 삼을 캐고 구중구까지 하려면 보름은 걸릴 것이오. 좋다. 보름이다. 보름 안에 산삼을 전부 캐고 가공하여라. 그때까지 그 여인의 압송을 미루겠다. 구달준은 서아의 압송을 미루는 대신 관아의 공금을 끌어다 일꾼을 고용하고 산삼 채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공식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사로운 거래였다. 그런데 구달준은 교활하기까지 한 자였다. 혹시 저 어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 구달준은 비밀리에 하수인 하나를 갯돌배에 보냈다. 강희와 서아의 동태를 감시하고 혹시 도주 준비를 하거나 외부에 연락하는 낌새가 있는지 살피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사흘 뒤 구달준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산삼의 가공법을 아는 것은 저 여인뿐이다. 저 여인을 미리 내 수중에 넣어 놓아야겠다. 한밤중에 포졸 10명을 이끌고 직접 갯돌배를 급습했다. 쿵쿵쿵. 한밤중에 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다. 강희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자 횃불을 든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아란 여인을 끌어내라. 관아로 데려가겠다. 강희가 대문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서아 낭자는 내보내지 않겠소. 강희의 눈이 처음으로 사나워졌다. 어메오를 열애 동안 꿈꾸며 노를 저어온 장정의 힘이 두 팔에 실렸다. 포졸 둘이 달려들었지만 강희가 팔을 한번 휘두르자 나가 떨어졌다. 이놈이 감히 관의 명에 항거하다니. 구달준이 버럭 소리쳤다. 바로 그때 서아가 안에서 나왔다. 서방님 그만하십시오. 서아 낭자. 서아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달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또 나으리 저를 관아에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아 낭자. 안 됩니다. 강희가 소리쳤지만 서아가 눈짓을 보냈다. 그 눈짓 속에 담긴 의미를 강희는 알아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다 계획대로입니다. 서아는 강희에게 귓속말을 했다. 서방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십시오. 장날에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서아는 순순히 포졸들을 따라 관아로 끌려갔다.
강인은 마당에 서서 서아가 사라지는 어둠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다리십시오. 서아 낭자.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이튿날 강인은 장날에 맞춰 하동 장터로 나갔다. 서아가 미리 알려준 보부상을 찾아야 했다. 장터 한 구석 옹기장수 옆에서 짐을 진 보부상 하나가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혹시 갯돌배 강인의 생선 찾으시는 분이요? 이것이 서아가 정해놓은 암호였다. 보부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분부대로 이미 한양 남 참이께 급보를 띄었소. 참이께서 직접 내려오실 것이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니 그때까지 버텨야 하오. 얼마나 걸리겠소? 열흘은 잡아야 하오. 열흘. 서아가 관아에 잡혀간 상태에서 열흘을 버텨야 했다. 구달준이 서아를 한양으로 먼저 보내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강인은 서아가 관아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산삼의 가공이었다. 강인은 관아를 찾아갔다. 나흘이 산삼을 캐기 시작했는데 캔 삼을 가공하려면 서아 낭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중구의 순서와 불의 색이, 약재의 배합은 서아 낭자가 아니면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서아 낭자를 한양으로 보내시면 산삼은 그냥 풀뿌리가 되는 것이요. 구달준의 탐욕이 다시 작동했다. 그렇지. 산삼 가공이 끝나기 전에 이 여인을 보내면 안 돼. 좋다. 가공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은 관아에 머물게 하겠다. 강희의 전략이 먹혔다. 시간을 벌었다. 그 열흘 동안 강희는 신만이와 함께 산삼을 캐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었다. 이 삼은 뿌리가 깊어 조심히 캐야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등에 핑계를 대며 하루하루를 끌었다. 한편 서아는 관아에 갇힌 상태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관아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거나 글을 가르쳐주며 인심을 얻었다. 특히 관아의 늙은 아전 하나가 서아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아전은 다름 아닌 옛날 정 목사가 진주 목사로 재직할 때 은혜를 입었던 자의 친척이었다. 아가씨, 소인이 비록 힘은 없사오나 돌아가신 목사 나으리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서아는 이 아전을 통해 구달준이 공금을 횡령하여 산삼 거래에 쓰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장부의 조작 내역 공금 인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열흘이 다 되어갈 무렵 강희에게 보부상이 은밀히 정가를 가져왔다. 남참이께서 내일 하동에 도착하신다 하오. 그리고 진주의 정목사 옛집에서 그것을 찾았다 하오. 뒷마당 우물 옆 감나무 아래 단지 속에 있었다 하오. 3년간 폐가로 방치되었던 그 집 감나무 아래 단지 속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증거 서류가 고스란히 발견된 것이었다. 남참이가 직접 확인하고 의금부에 보고하여 체포영장까지 받아온 상태였다.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고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구달주는 드디어 산삼의 가공을 시작하라 명했다. 산에서 캐온 산삼을 가공하여 팔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 계산하고 있었다. 그 열흘 동안 구달준이 쏟아부은 공금이 얼마인지 고용한 일꾼들에게 준 품삯이 얼마인지 관아의 공식 장부에는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다. 전부 구달준이 개인적으로 집행한 사사로운 돈이었다. 그 모든 것이 훗날 횡령의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구달준은 꿈에도 몰랐다. 구달준은 서아를 관아에서 끌어내어 강인의 집으로 보냈다. 가공은 숯가마에서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구달준 자신도 포졸들을 이끌고 따라왔다. 직접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강인의 집 마당에 가마솥이 걸리고 서아가 산삼을 찌기 시작했다. 연기가 마당 위로 피어올랐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약재 특유의 향이 코를 스쳤다. 포졸들도 구달준도 그 냄새만으로도 이것이 범상치 않은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구달준은 마루에 떡하니 앉아 부채질을 하며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이 다 가공되면 천냥은 우습고 만냥도 넘겠지. 바로 그때 산길 위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구달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말발굽 소리가 한 필이 아니었다. 두 필, 세 필, 아니 여러 필의 말이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구달준이 벌떡 일어섰다. 산길 위에서 한 무리의 관원들이 나타났다. 선두의 산에는 당상관의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중년 관리였고 그 뒤로 칼을 찬 의금부 나장들과 놀랍게도 암행어사의 마패를 든 젊은 관리가 따르고 있었다. 멈추어라. 우렁찬 호령이 산중에 울려 퍼졌다. 구달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선두의 관리는 다름 아닌 형조참의 남제건이었다. 하동 현감 구달준 들어라. 너는 관아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려 한 죄, 변도사의 지시를 받아 무고한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 죄가 명백하다. 이건 오해요. 나는 그저 남참이가 품에서 장부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여기 내가 관아의 공금을 빼돌린 장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여기 변도사가 매관매직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충신 정목사를 거짓으로 무고한 증거가 낱낱이 적힌 기록이 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정목사 나얼이께서 직접 작성하여 남겨놓으신 것이다. 구달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것이 어디서? 정목사 댁 뒷마당 우물 옆 감나무 아래에서 나왔다. 서아가 가마솥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구달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으리의 탐욕을 이용한 것입니다. 산삼 때문에 저를 곁에 두셨지요. 공금까지 끌어다 쓰셨지요.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실은 땅속에서도 썩지 않는 법이지요. 의금부 나장들이 구달준을 포박했다. 구달준이 끌려가며 발버둥을 쳤다. 놓아라. 내 몸에 손을 대다니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동에서 구달준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정목사가 남긴 비리 증거 서류가 조정에 보고되었다. 장부에는 변도사의 매관매직 내역, 뇌물수수 기록, 그리고 정목사를 영모로 무고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과정이 날짜와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치명적이었는데 관아 아전을 통해 확보한 구달준의 공금 횡령 장부까지 더해지자 변도사를 감싸줄 수 있는 자가 조정에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변도사는 뒤늦게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변도사, 매관매직, 뇌물수수, 공금 횡령, 그리고 충신 정목사를 거짓 증거로 무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 10,000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대죄다. 변도사는 끌려나가며 발버둥을 쳤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대답은 수백 리가 떨어진 갯돌배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원수를 갚았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작은 사당 앞에 엎드려 오래도록 울었다. 강인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변도사는 차명에 처해졌다. 구달준 역시 유배형에 처해져 머나먼 북쪽 변방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정목사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숙종 임금은 정목사의 충절을 직접 치하하는 하교를 내렸다.
관직을 취소하고 몰수되었던 가산을 돌려주었으며 노비로 전락했던 서아의 신분을 양반으로 복권시켰다. 하루아침에 서아는 다시 진주 명문가의 규수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숙종 임금의 하교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임금은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고받으면서 갯돌배 어부강이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열해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사람을 구한 사내.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사내가 구한 여인과 힘을 합쳐 천하의 간신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은 것은 더욱 기이한 일이었다. 갯돌배의 양민강인은 비록 천한 신분이나 그 의로운 행실이 사대부에 못지않으니 특별히 통정대부의 명예직을 하사하노라. 아울러 강희에게 양반의 신분을 내려 정목사의 딸 서아와의 혼인을 허하노라. 이 소식이 갯돌배에 전해졌을 때 강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임금님이 나를 통정대부 양반. 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 이제 당당히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희의 얼굴이 숯가마보다 더 벌겋게 달아올랐다. 복권 소식과 함께 한양의 관리가 서아에게 말했다. 정목사 대가의 영식이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집안의 가산도 돌아왔고 어른신의 명예도 회복되었으니 한양에서 다시 양반가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다시 비단옷을 입고 넓은 기와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제 서아 낭자가 한양으로 가겠지. 당연하지. 양반가 규수가 이 산골에 있을 리가 있나? 강희 저 녀석 잠깐 좋은 꿈 꾼 거지 뭐. 불쌍한 강희. 강희도 그리 생각했다. 서아가 떠날 것이라고. 당연히 떠나야 한다고. 비록 임금이 통정대부의 직을 내리셨다 해도 자신은 본래 산골의 어부이고 서아는 진주의 양반가 규수인데 이제 다시 귀한 신분이 되셨으니 내 곁에 머무는 것은 낭자 앞날의 짐이 될 뿐이라 생각했다. 강희는 몇 번이고 아픈 마음을 되새겼다. 3년간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것만으로도 과분한 행운이었다고. 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서아를 찾았다. 서아 낭자, 이제 그만 낭자를 보내드리려 하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한양에 가면 좋은 서방 만나서 잘 사시오. 낭자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동안 고마웠소. 낭자 덕분에 엄의 다리도 나아지시고 나도 글도 배우고 부자도 되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말을 마친 강희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아가 입을 열었다. 서방님, 예,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강희가 고개를 돌렸다. 서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3년간 함께 살면서도 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한양의 비단옷이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넓은 기와집이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년 전 장터에서 나무 기둥에 묶여 짐승처럼 팔려가던 저를 보고 열해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구해준 사람.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해준 사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집에 거두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방님이십니다. 서아가 강희의 손을 잡았다. 저는 한양의 어떤 양반 도령보다 서방님의 그 마음이 더 귀합니다. 한양에 돌아가면 비단옷은 입을 수 있겠지만 서방님 같은 마음은 만날 수 없습니다. 서아 낭자. 임금께서도 혼인을 허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서방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굵은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박 씨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혼례를 올려라. 보름 뒤 갯돌배 마을에 혼례가 치러졌다. 임금이 하사한 통정대부의 관복을 입은 강희. 비록 관복이 어색하여 자꾸 소매를 잡아당기고 사모간대가 비뚤어져 서아가 고쳐 씌워주어야 했지만 그 모습조차 보는 이들의 웃음과 눈물을 자아냈다. 혼례날 아침 서아는 강희에게 직접 관복을 입혀주었다. 관복은 품이 맞지 않아서 소매가 길었고 띠는 너무 느슨했다. 서아가 이것저것 매만지는 동안 강희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다. 낭자, 나 이 옷 너무 이상하지 않소? 어부가 이런 옷을 입으니. 아닙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어매가 보면 뭐라 하실꼬. 어머니 박 씨는 아들의 혼례 소식을 듣고 이틀 내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와 이제 짧은 거리는 부축을 받으며 걸으실 수 있게 된 박 씨는 혼례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웃으셨다. 내가 이 날을 볼 줄 몰랐다. 내가 이 날을 살아서 볼 줄은 몰랐어. 갯돌배 마을 전체가 잔치에 참여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강희야, 축하한다. 내가 갯돌배에서 제일 가는 복덩이야. 서아 아가씨, 아니 새색씨, 우리 강희 잘 부탁하오. 잔치가 끝나고 달이 뜬 밤, 강희와 서아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갯돌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다. 보들보들 가들가들. 그 소리가 오늘 밤 따라 유난히 아름다웠다. 서방님, 예. 3년 전 장터에서 서방님은 왜 저를 사셨습니까? 배를 사셔야 했지 않습니까? 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잘 모르겠소. 그냥 그때 낭자를 보니까 우리 어매 생각이 났소. 다리를 못 쓰시는 어매가 아프면서도 아프다 말 못하시고 서러우면서도 서럽다 내색 못하시는 그 모습이 낭자한테서 보였소. 강희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래서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오.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아가 미소 지었다. 그래서 서방님이 바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바보.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어메오가 선착장에 묶여 잠들어 있는 소리 같았다. 혼인 후에도 강희와 서아의 삶은 계속 번창하였다. 강희는 어메오를 몰고 더 깊은 바다로 나갔다. 서아가 알려준 고기 습성과 조류의 방향을 이용하자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었고 가만큼 더 좋은 고기를 잡아왔다. 갯돌배 강인의 생선은 이제 경상도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서아는 산삼군락을 해마다 조금씩 넓혀 나갔다. 함부로 캐지 않고 큰 것만 조심스럽게 꺼내어 구중구포로 가공하여 팔았다. 한양의 약재상들이 직접 갯돌배까지 찾아와 앞다투어 사갔다. 강희는 산삼과 고기 장사로 벌어들인 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논을 일구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배를 사주었다. 자신이 열해 동안 배 한 척을 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나도 예전에 배 한 척이 꿈이었소. 그 마음을 아니 이것을 받으시오. 배를 받은 이웃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강희의 베풀문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흉년이 들면 자신의 창고를 열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겨울에는 불이 없는 가난한 집에 땔감을 가져다 주었다.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도 몇 번이나 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니까. 그것은 강희의 본성이었다. 서하는 마을에 글방을 열었다. 글을 모르면 속습니다. 셈을 모르면 빼앗깁니다. 개돌배의 아이들만큼은 속지 않는 사람으로, 빼앗기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글방에 모여들었고 서하는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셈법을 가르쳤다. 가난하여 글방에 갈 수 없던 아이들, 산골이라 선생을 만날 수 없던 아이들에게 서하의 글방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되었다. 글방은 봄이면 마당에서, 여름이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을이면 낙엽지는 나무 아래에서 열렸다. 겨울에는 강인의 집 마루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글을 읽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글자를 따라 쓰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야기를 지어 발표했다. 어떤 아이는 바다 이야기를 썼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를 썼다. 그것을 보며 서하는 생각했다. 이것이구나. 진짜 공부는 이것이구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부.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부. 세월이 흐르면서 개돌배는 더 이상 가난한 어부 마을이 아니었다. 강희와 서하 덕에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고 글 아는 사람이 늘어났으며 장사 수완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사람들은 강희를 이렇게 불렀다. 개돌배의 어른. 그러나 강희 자신은 그 호칭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이 있었다. 어느 장날 강희가 하동장터를 지나가는데 한 늙은이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얘야, 저분이 개돌배의 강희 어른이시다. 강희요? 그 바보 강희요? 바보라니, 버릇없는 놈. 저분은 바보가 아니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눈앞에 이익을 쫓을 때 혼자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신 분이시다. 배 대신 사람을 선택한 그 한 번의 결단이 천척의 배보다 만냥의 돈보다 귀한 것이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란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돈이 많아도 사람 볼 줄 모르면 결국 혼자가 되고 돈이 없어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결국 곁에 사람이 모이는 법이란다. 늙은이가 말을 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금도 은도 아니라 사람이란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진짜 지혜요. 강희 어른은 글을 몰라도 셈을 못해도 그 지혜만큼은 천하의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란다. 손자가 눈을 빛내며 강희를 바라보았다. 강희는 그 말을 듣고 혼자서 씩 웃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보.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다. 장터에서도 바보, 마을에서도 바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바보라는 말이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강희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걸어 개돌배로 돌아갔다. 어막이었던 곳에는 어느새 번듯한 기와집이 서 있었고 대문 앞에는 서하가 환한 웃음으로 서 있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강희가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다. 다녀왔소. 아기가 강희의 품 안에서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다. 강희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손이 언젠가 자라면 무엇을 하게 될까? 글을 배울 것이다. 서하 어매한테서 셈을 배울 것이다. 어쩌면 바다에 나갈 것이다. 어매호를 몰고 아니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것도 좋았다. 강희는 아기를 안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바다 냄새가 났다. 짭조름하고 싱그러운 그 냄새. 강희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였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갯돌배 마을 위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다. 어디선가 어머니 박씨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온 뒤로 박씨는 손주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다. 오늘은 서아가 아기를 강희에게 넘기고 방으로 들어갔으니 어머니가 혼자 노랫소리를 흥얼거리고 있을 것이었다. 선착장에서는 어메오가 갯돌들의 노래를 들으며 잠들어 있었다. 보들보들 가들가들. 파도는 오늘도 갯돌을 어루만지며 흘러갔다. 검은 물결 속에서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 강희는 과연 바보였을까? 그를 몰랐으니 바보였을까? 셈을 못했으니 바보였을까? 배 대신 사람을 샀으니 바보였을까? 아니었다. 강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금은 보화보다 배보다 땅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눈앞의 이익보다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무겁다는 것을 글로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렸다. 배를 포기하고 사람을 택한 그 순간 강희는 배보다 1000배 만배 귀한 것을 얻었다. 글을 아는 아내, 셈을 아는 아내, 약을 아는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한평생 함께할 반려를 얻은 것이었다. 탐욕은 스스로를 삼킨다. 변도사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구달주는 공금까지 끌어다 산삼을 독차지하려다 스스로 무덤을 팠다. 두 사람 모두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덫에 걸렸다. 산삼이 미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구달준이 무너진 이후 갯돌배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횡령당하던 세금이 제대로 거치기 시작했고 부당한 부역이 사라졌다. 백성들은 조금씩 숨통이 트였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는 강희와 서아가 갯돌배를 위해 해온 일들을 듣고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갯돌배의 강희 어른 덕분에 이 고을이 한 명의 탐관오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소. 백성을 위한 일을 하셨으니 고을을 대표하여 감사드리오. 강희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아, 저는 그냥 서아 낭자가 한 일이오. 나는 그냥 따라다닌 것이오. 서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이 따라다니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반대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준 강희는 내어준 것의 1000배를 돌려받았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주는 자가 받고 베푸는 자가 얻는다. 바보처럼 보이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 이치는 강희와 서아의 자식에게도 이어졌다. 그들의 아이는 서아에게 글과 약을 배우고 강희에게 바다와 사람을 배우며 자랐다. 어느 쪽 부모를 더 닮았는지 알 수 없었다. 책을 들고 바다로 나가는 아이였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배 대신 사람을 살 것인가라는 순간이 올 것이다. 돈이냐 사람이냐 이익이냐 마음이냐. 그때 갯돌배의 어부 강희를 떠올려 보시라. 배를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한 그 바보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갯돌배에는 오늘도 파도가 밀려온다. 보들보들 가들가들. 어메오가 그 파도를 가르며 달려간다. 더 깊은 바다를 향하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